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카마겟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동차를 합친 단어가 바로 카마겟돈. 지금 이제 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동차 산업을 두고 현재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좀 풀어가고 반전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있는데요. 오늘 그 협회 정만기 회장을 모시고 이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산업팀 자동차 담당인 정세민 기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서울 모터쇼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었죠? 네. 예. 서울 모터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들어보죠. 네, 서울 모터쇼는 한때는 1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모터쇼였는데 최근에는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CES나 MWC의 그 화제성을 뺏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울 모터쇼가 개막하기 전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체감한 모터쇼의 열기는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짚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모터쇼가 그린 자동차의 미래를 담아왔습니다. 전시장에 들어가기 전 관람객들의 이목을 잡은 주인공은 완전 자율주행 셔틀 위더스. 이번 시승 행사는 국내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언맨드 솔루션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기업 스프링 클라우드가 협업해 마련됐습니다. 저는 지금 꿈의 무인차로 불리는 5단계 완전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운전대도 운전석도 없는데요. 전시장 내 약 400m 거리를 사람의 개입 없이 차량의 판단만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서울 모터쇼에서는 수소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특별 홍보관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홍보하는 겁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도 넥소 빌리지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차가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소입니다. 차량의 시동을 걸면 내부에 있는 필터와 가습기로 초미세먼지를 99.9% 제거해낸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운행 뒤 만들어진 깨끗한 물로 넥소 가든을 형성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편 완성차 브랜드들의 전기차 전쟁도 이어졌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비전 EQ 실버 에로우를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고 BMW도 i비전 다이내믹스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감정을 읽는 중입니다. 미소가 보기 좋네요. 기아차가 지난 CES에서 선보인 리드의 체험존입니다. 운전자의 얼굴에서 감정과 생체 정보를 인식해 차량에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이처럼 최첨단을 앞세운 서울 모터쇼가 자동차의 축제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빡센 뉴스 정세미입니다. 네, 리포트 참 잘 만들었죠. 저희가 밀고 있는 빡센 뉴스로 저희가 이렇게 이 서울 모터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회장님, 이 서울 모터쇼 조직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화면도 보셨는데요. 총평을 좀 해주신다 하면요. 서울 모터쇼가 한편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CES하고 MWC를 언급하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상해 모터쇼를 또 옆에 두고 있어서 동경 모터쇼하고 서울 모터쇼는 대부분의 그 완성차 업체들이 출품하지 않는 그 패싱해가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모터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위축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개별 전시회로 통해서 한다든지 온라인 전시회를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CES나 MWC 쪽으로 이제 전자전으로 이제 몰려간다든지 해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저희가 그 자율주행차 또 친환경차 쪽으로 그리고 부품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신기술을 또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약간 뭐 그 관람객도 한 63만 명 다녀가시고 그리고 신차 정도 40개 이상 나오고 업체들이 227개나 나오고 하면서 한 중간 정도는 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과제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를 주제로 이야기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동차 산업협회는 그 회원 한국의 제조 기반을 둔 5개 회사가 회원사로 있는 그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는 역할은 정부와 국회와 그 업체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로서는 뭐 조사 연구 사업이라든지 국제 통상 활동이라든지 또 정부의 각종 그 정책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시킨다든지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역점을 두신 사업들 어떤 게 있는지? 역점을 둔다면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 또 규제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노동, 환경, 안전, 뭐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규제와 제도들이 우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외국하고 좀 비교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전통 그 자동차 그 가솔린 내연기관차들이 약간의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수소차 또 전기차 등 친환경차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이쪽 분야를 잘 탄탄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업계와 같이 기술적 또 생산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련해서 정부의 각종 제도와 규정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가는 것도 국제적으로 조화롭게 가는 것도 중요해서 그런 쪽에 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서울 모터쇼 이런 그 진흥 활동, 무역 진흥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그런 쪽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는 이제 통상 그 환경에 좀 대응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산업, 자동차 산업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카마게돈, 맞죠? 카마게돈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위기감이 많이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보시기에도 그 정도 위기감 맞습니까? 위기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격변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나 국내적인 관점에서나 동일한 그런 환경인데요. 첫 번째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내연기관차가 점차 시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그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가 이제 시장이 팽창돼가는 그런 격변기 속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사분기만 보더라도 그 전 세계 시장이 거의 뭐 한 5, 6% 위축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전통적인 내연기관차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 뭐 우리는 특히 수소차가 중요하지만 이런 쪽은 폭발적으로 시장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어서 격변기에 처해 있다. 위기다. 위기는 뭐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위기가 맞고요. 또 국내적으로 볼 때도 특히 우리가 이제 생산이 크게 위축이 되면서 세계에서 생산 국가가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5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인도한테 내주고 5등을 6등으로 물러나고 또 작년에 드디어 이제 멕시코한테도 내주면서 내연기관차의 정체가 좀 심해지는 상황 그리고 생산 규모가 감소되는 상황, 고용이 감소되는 상황 이런 걸 종합 고려해 보면 우리는 정말 좀 더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전기차, 수소차 이 시장이 지금 팽창하고 산업이 활력을 찾고 있어서 잘 지금 활용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게 이제 위기와 이 격변기가 합쳐져 있는 현재 상황이다. 요거만 잘 극복해 나가면 또 하나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문제 부분은 다 들어봤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해결책 솔루션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부분이 있고 대내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외적인 부분은 앞서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은 뭐 전 세계적인 시장도 있고 미국의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압박은 이제 아마 무역확장법 232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경우는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 수출을 좀 하지만 그건 미국 차하고 직접 경합하는 제품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형차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편 우리는 미국하고 FTA 재협상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미국에 특히 더 개방이 되면서 마켓 쉐어가 미국의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과거 3등에서 일본을 제치고 2등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미국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알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아주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소한 미국 업계에서는 한국은 그렇게 뭐 좀 그 예외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트럼프라는 분이 워낙 좀 변칙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여튼 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문제는 사실은 아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산업이 뻗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절히 대응해 가느냐가 앞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거의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문제도 큰 걸림돌 현재 되고 있는 상태고, 그죠? 뭐 현대차도 많이 고전을 했었고요. 또 중국차가 뻗어 나오면서 제3시장에서 같이 또 맞붙는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각종 지자체들이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뭐, 중국 차를 그렇죠? 지금 사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정말 이렇게 넌센스입니다. 회사, 이건.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국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미 기자, 네. 군산이 GM이었죠. 네. 그때 한번 우리 한번 더 쇼크가 있었고, 또 이제 그 르노도 또 이제 또 셧다운 들어가고 좀 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네, 맞습니다. 셧다운은 일시적인 부분 업무 정지 상태를 말하는데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이 업무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생산량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생산 물량이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관측되면서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0달째 노사 갈등이 이어진 르노 삼성자동차의 부산 공장이 사흘간 멈춥니다. 법정 휴가 외 사내복지 차원으로 제공한 프리미엄 휴가를 활용해 휴일인 노동절을 포함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셧다운이라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든 건 생산 물량이 감소하는 생산 절벽 때문. 실제로 르노 삼성의 올해 1분기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줄었습니다. 위탁 생산 중인 로그의 판매 부진에다 7개월째 부분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부 쟁점에 진전이 있었고 노조가 추가 파업을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사측이 노조한테 끌려다니는 분위기였거든요. 일방적으로. 처음에 이제 강수를 뒀다가 이걸 3일 정도로 축소를 했고 직접 경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권리도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이렇게 셧다운까지 내놓으면서 적극적으로 강세를 피자 노조 측에서도 서로 양보해서 상생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시작이 되지 않았나. 회사 측도 당초 나흘간의 프리미엄 휴가를 검토했으나 이틀로 단축하며 협상 진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평가입니다. 얘기들이 한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최종 결정이 된 건 아니고 5월 2일 날 좀 더 일정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편 노사는 다음 달 2일 협상 일정을 잡기 위한 실무 협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정샘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셧다운이 되고 파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기업으로서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르노 삼성 노조는 지난해부터 총 58차례 부분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이로 인한 매출 손실 규모만 한 2,600억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산됩니다. 특히 르노 삼성의 연간 매출이 6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 부산 기업 중 1위입니다. 때문에 지역 내의 협력업체나 상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르노가 이제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게 되고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차지 않습니까? 해결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예, 르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르노 입장에서는 한국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스페인 등 세계의 여러 군데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그 생산 공장이 그 경쟁력이 없다면 다른 나라의 공장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서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르노 삼성 사장하고 얘기를 해보니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이미 르노 삼성 본사 때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부품 업체들이 워낙 이제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술 수준이 높으니 설령 임금 수준이 높고 노사 관계가 불안하더라도 아직은 좋다. 그래서 있는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하시던데, 특히 임금과 노사 병화는 제가 볼 때는 노사 문제는 한가라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한국의 그 근로자들의 임금 평균이 9,070만 원 정도 되고 도요타나 폭스바겐이 8천만 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소득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뭐 한참 낮은 거를 감안한다면 봉급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중국의 근로자들은 지금 연봉이 1,700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자동차 업계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저는 심지어 타이타닉호를 아시잖아요. 거기 이제 침몰하기 직전에 1등 칸 손님하고 3등 칸 손님하고 막 갈등하는 상황이 영화에서 그려지던데, 그런 거를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중국이 저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우리는 한가로이 노사분규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게 사라지지 않으면 뭐 르노는 언제든지 떠나고, 르노조차도 중국 업체들한테 쓰나미로 몰려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에 지금 전체 자동차 그 세계 업체들이 몰려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제가 볼 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러한 그 생산성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잠깐 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임금 부분이 얘기만 하셨는데 생산성도 문제가 많죠. 그렇죠. 생산성. 그러니까 이 글로벌 아까 뭐 BMW, 벤츠, 뭐 일본의 도요타도 있을 거고요. 그런 기업들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경쟁을 하려면 뭐 이게 비용 코스트 부분도 그렇겠지만은 생산성 부분도 우리가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경쟁이 가능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생산성이 지금 우리 국내 자동차의 생산성이 말씀드린 뭐 도요타, 폭스바겐, 미국의 포드 이런 거 대비 10% 정도 낮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차량 한 대 생산하는 게 우리는 한 24분 정도 걸리는데, 그 다른 회사들, 외국의 경쟁사들은 21분 뭐 이 정도로 걸리니까 생산성 자체도 낮고, 또 하나는 고가의 고품질 제품을 지금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 시장에도 주로 중형차 이하 소형차가 나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아주 고가의 차량을 생산해내는 고품질의 차량을 생산해내면서 또 그 생산 제조 공정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건 안 된 채로 임금 많이 올라가고 근로시간 단축되고 거기다 노사분규 자주 있고 이러니 이게 이제 생산 대수가 2014년경에 거의 900만 대까지 한국계가 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거의 100만 대 줄어든 800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이제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자, 이제 현재 상황까지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회장님과 뭐 전기차, 수차 간단하게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요. 자, 회장님 보시기에 우리 냉정하게 한번 진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밀고 있는 뭐 수소 전기차를 포함한 전기차 부분도 있고요. 우리의 수준이 현재로서는 다른 유수의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수소차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도요타와 혼다와 현대가 동급에서 같이 가고 있고 경쟁력이 제일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뭐 많이 뭐 처져 있다는 얘기들도 하지만 중국이나 외국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배터리 기술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장 장치 수준 감안할 때 그렇게 처진 건 아니다. 동등하게 가고 있다. 약간의 뭐
차이들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볼 때 별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자율주행차 부분 이 부분은 앞서가는 업체에 비해서 센싱 기술이라든지 그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처져 있어서 여기는 저희가 더 좀 분발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국내 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어요. 지금 수소 전기차로 우리가 현재 밀고 있잖아요. 수소차, 전기차 동등하게 밀고 있죠. 그래도 현재 분위기로서는 약간 이제 수소 쪽이 조금 더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벌써 2011년경부터 쭉 몇 년간 보조금을 주고 각종 그 이제 특혜 지원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까지 커왔다는 거죠.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같은 현상인데 네. 중국도 전기차의 보조금은 내년까지 하고 후년은 지금 폐지하겠다는 게 입장이고 수소차 보조금은 계속 갈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는 어느 정도 시장 기반이 형성이 돼서 그냥 놔둬도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정도까지 컸는데 수소차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수소차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봐도 이제 2017년부터 수소차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보조금이 이제 차 한 대당 전기차는 1,500만 원 정도, 수소차는 한 3,500만 원 정도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쳐서 중앙정부 합쳐서 그렇게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 시장이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전체 예산은 수소차 규모는 작고 전기차 규모는 크기 때문에 5천억 정도 예산이 내년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500억은 전기차로 가고 1,500억 원 정도만 수소차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총량으로 보면 아직도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다. 제 스탠스를 물어보면 저는 전기차, 수소차 구분하지 말고 네. 개방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래 어떤 기술이 그 지배될지 자동차 그 시장에서 그걸 누구도 모른다 아직. 그 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차 에너지원 하나가 독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도 경유차, 가솔린차, 뭐 LPG차가 있듯이 미래에도 수소차, 전기차, 이분 가솔린차까지 있을 겁니다. 바이오 메탄차 여러 가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중립성과 개방성은 새로운 기술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지 이 안에서 전기차가 중요하냐 수소차가 중요하냐 따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연 기관도 아주 무시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럼요. 그렇죠. 아직은 우리 산업의 큰 비중을 내연 기관도 가솔린의 그 정제 작업이라든지 기술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친환경차로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약간 번외 질문이지만 제가 경유차를 끌거든요. 근데 몇 년 뒤에 이제 서울시내 못 갖고 들어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저보고 지금 어떤 차를 김 국장이 살래 하면 저는 하이브리드를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연비 잘 나오고 전기랑 휘발유랑 같이 믹싱을 해놓은 아직 수소차 전기차는 조금 멀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속도를 보면 꼭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수소차는 제가 알기에는 미니멈 6,000대가 지금 밀려 있고요, 주문이. 그리고 전기차도 요새 폭발적으로 지금 60%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미 이게 미래가 아니고 현실로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BYD 같은 경우는 원래 또 수소차는 큰 차, 그다음에 전기차는 작은 차. 이렇게 이제 시장이 나눠지는 것처럼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BYD를 가봤어요, 공장을. 가봤는데, 이제 전기차 중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진, 원, 송, 당, 이 차들이 저기 나라 이름별로 나와 있고요. 요번에 저기 상하이 모터쇼에 한을 이제 출품했다 그러는데 그런 승용차가 문제가 아니고 전기버스, 트럭, 뭐 청소차, 리모컨 트럭, 그다음에 트레일러 전부 전기차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지금 또 시에서 각 지방 정부에서 주문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놨던데 하여튼 속도가 빠르고 이미 현실이지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항상
짧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래도 산업부에서 차관도 하셨고 여러 이제 이 관에서 많은 일을 해오고 큰 시야에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좀 더 갖춰져야 되고 또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걸 좀 더 아우러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일단 단기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래 대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단기 경쟁력을 결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임금하고 노사 안정, 노동 유연성 이걸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임금 수준 높고 최저임금 상승률 높고 또 근로시간 대폭 단축되고 거기다가 노사 분규까지 자주 있어서는 특히 중국이 저렇게 세계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당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사용자, 근로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 주주 다 신경 써야 된다. 임금 안정돼야 되고 노동 유연성 확보돼야 되고 당연히요.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단기 이 경쟁력이 확보한 상황에서 미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의 핵심은 R&D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 근데 R&D가 우리 국내 승용차 업계, 자동차 업계는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8%, 도요타 그 3.6%, 폭스바겐 5%가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정부가 대기업의 그 R&D에 대한 세액 공제도 많이 줄여놨어요. 0에서 2%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6에서 14%,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는 거의 40% 되는 데도 있어요. 세액 공제율이. 우리는 0에서 2%이기 때문에 정부도 우리가 R&D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GDP 대비 R&D 투자 비중 세계 1등. 정부 R&D도 많이 하는데 기업이 생산하고 연결된 직접적인 R&D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쪽도 중요하지만 세액 공제를 해줘서 스스로 R&D를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시각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타트업, 특히 자율주행차 쪽에 생태계를 좀 구성해 주는 거, 뭐 센서라든지 AI라든지 통신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스타트업이 나오는 생태계를 정부나 민간 사이드에서 빨리 구성해 가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자동차 산업이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양질의 기사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아무튼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세민 기자도 고생하셨어요. 네.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려면요, 뒤에서 바람을 불면 비행기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근데 맞바람이 불어야 비행기가 떠오르는 게 되겠죠. 아까 우리 정 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 상황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해 있습니다. 뒷바람이 불어주면서도 앞바람이 불어주는 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충분히 예전과 같은 자동차 산업의 명성을 되찾지 않을까. 그리고 쫓아오는 중국도 멀리 저에게 떨쳐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